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가 오늘 일본경제신문 아까 배달되어 온 8월 12일자 신문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 일본경제신문 국제 일면입니다. 국제면 여러 면입니다. 일본경제신문은 그 국제 일면 중에 뭐 러시아 경기 후퇴 뭐 이런 기사도 있고요. 잠깐 한번 보시죠. 러시아 경기 후퇴되고 있다는 어제 저희들 이송현 기자가 다 읽어드렸죠. 이 기사를 한번 보시죠. 박근혜 외교 미국과 중국에서 말하자면 이 에워싸이고 있다. 중간에 끼었다 이런 뜻입니다. 중국의 항일 식전에 출석하느냐 안 하느냐. 중국의 항일 식전. 중국 스스로는 전승기념일 이렇게 되어 있죠. 전승일 이렇게 씁니다만 일본에서는 중국의 항일식이다 이렇게 출석할 거냐 안 할 거냐. 한국 국내에서는 찬성이 대세인 것 같다 하고 이제 기사를 씁니다. 전체적으로는 뭐 잔잔하죠. 조금 멀리 잡아주시면 예, 잔잔합니다. 우리나라 신문보다 뭐 훨씬 잔잔합니다. 여기 뭐 토론회 후에도 지지율이 1등이다. 공화당의 트럼프 씨 방언 영향은 없다. 이렇게 써야되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계속 우리들에게 실망을 주고 있습니다. 아마 대통령 개인은 아닌 것 같고 대통령을 포위하고 있는 인물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소위 486적 정서를 아마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도 우리나라는 글쎄 외세의 지배를 오랫동안 받아서 그런지 이 대개 지역 전문가들이 되면 이렇습니다. 일본말을 조금 할 줄 알면 친일파가 되고 중국말을 좀 잘한다 그러면 친중파가 되고 영어를 좀 잘한다 그러면 친미파가 되고 러시아말을 조금 할 줄 안다 그러면 친러파가 됩니다. 제가 특파원을 할 때 기사를 러시아 경제가 요즘 엉망이다 이렇게 기사를 쓰면 그때 뭐 다른 신문에 근무하던 기자가 쫓아와서 정선배 우리가 러시아를 이렇게 나쁘게 쓰면 어떡합니까? 이렇게 따지는 그런 기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한 얘기가 원나라 애들이 쳐들어오면 그러면 원나라 말 조금 하면 기철이처럼 놓을 거고 일본 애들이 지배하면 일본 말 조금 한다고 우리가 친일파처럼 놓고 중국에 대해서 우리가 나와 있으면 중국은 무조건 크고 잘 나가야 되고 이렇게 생각할 거냐 하고 나무랐던 적이 있습니다만은 박근혜 대통령 주변에 있는 인물들이 좀 그런 것 같습니다. 통일리나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수류탄 목함 침대, 목함 지뢰 문제로 온 나라가 지금 떠들고 있습니다만 목함 지뢰가 터지고 난 바로 그 다음 날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그 경원선 남쪽 구간 완공식에 가가지고 DMZ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Dream Making Zone이다. 지금 우리가 생각해보면 누가 써줬는지는 몰라도 그 참모들 중에 누군가가 정말 잠꼬대 같은 글을 쓰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DMZ, Dream Making Zone이다. DMZ가 지금 Dream Making Zone입니까? 우리 하사관들이 2명이나 하반신이 날아가는 참사가 일어난 드림 좋아하네 이런 얘기가 저절로 지금 나오게 생겨먹었습니다. 이희호 여사에 대해서는 아예 이건 언급을 할 이유도 없습니다. 이희호 왜 갔는지 저 노인네가 이런 얘기는 저절로 나옵니다만 대통령이 역사문화 생명평화의 지대를 만들자. 지금 역사문화 생명평화의 지대가 됐습니까? 저 땅이 온 지금 자라난 풀조차도 다 비어서 청야, 군대에서는 화공이라는 말을 쓰는데 그건 틀린 말이죠. 화공은 무슨 북한 괴뢰 집단에 무슨 화염 방사기를 쏜다. 이게 화공이지. 그건 청야죠 그냥. 풀 같은 거 다 비워내고 나무 다 비워내서 적이 접근하면 빨리 환히 볼 수 있게 청야 작전을 하는 겁니다. 근데 요즘 우리 군에서는 그걸 화공이라는 말을 쓰는 모양이에요. 잔디 풀 좀 불태운다 이래서 화공이라는데 풀에다가 무슨 인간이 공격을 합니까? 틀린 말을 많이 쓰고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통일부에서는 이산가족 상봉하고 70년
공동행사를 하자 이런 제안을 지뢰가 폭발하던 그 다음날 통일준비위원회 생태평화공원이란 말을 늘 써왔습니다. 언젠가 제가 DMZ에 생태평화공원 만들고 하는 잠꼬대 같은 짓 하지 마라. 그거는 통일준비가 아니다 하고 좀 따졌던 적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런 겁니다. 생태평화공원을 만들고 그래서 노무현 김대중 정부 때의 통일정책이라는 게 완전히 그 허구에 찬 정책인데 북한에 무슨 DMZ에 생태평화공원을 만들어서 얼마를 돈을 들여서 만들고 있는 중에 예를 들어서 통일이 되었다고 해보세요. 그럼 생태평화공원 만드는 사업은 완전히 올스톱입니다. 왜? 정부 예산 써야 될 일이 통일되고 나면 어마어마한 돈을 북한에 퍼부어야 되는데 생태평화공원 그런 데 들일 돈이 있나요? 그럼 그 사업은 올스톱이죠. 그렇다면 그건 통일준비 사업이 아닌 겁니다. 우리가 들여야 될 돈을 미리 투자를 함으로써 줄여놓는다. 이러면은 그건 예를 들어서 통일준비 사업이 되죠. 근데 통일준비 준비위원회라고 겨우 만들어 놓으니까 서울대학교 정모 교수 이런 정말 한가한 분들이 나와서 DMZ 때에 생태평화공원 만든다. 그러니까 어제 며칠 전에 박근혜 대통령도 지뢰밭이 터져가지고 우리 하사관 2명이 하반신이 날아가는 참사가 일어난 바로 그 다음날 대통령은 보고를 받았는지 안 받았다고 봐야 되겠죠. 박근혜 대통령께서 보고를 받고 설마 이런 얘기를 하시지야 했겠습니까? 드림 메이킹 존이다고. 이런 인간들이 지금 대통령 주변을 포위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인간들이 대통령 주변에 앉아서 지금 중국에 가자고 자꾸 지금 주장하고 있고 국민들은 뭣도 모르고 그거 중국에 행사하는 거 우리가 딴 거 하는 것도 아닌데 가면 되지 않느냐고 속 편하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중국은 G2도 아니고요. 한참 제멋대로 구는 개도국에 불과한 거죠. 중국이 무슨 G2입니까? 덩치만 우라지게 큰 아직까지 청소년에 불과한 국제 룰을 제대로 합니까? 뭘 제대로 법치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그런 나라에 무슨 뭐가 있다고. 가치가 없는 나라인데 그러고 있습니다. 오프닝이 너무 길어지면 안 되니까요. 정규제 뉴스 오늘 이렇게 갈 겁니다. 주제들 한번 보시죠. 위안화 평가제라 또 얘기 좀 더 하겠습니다. 미리 보는 환경이 있고요. 제가 클로징으로 팍스 아메리카나의 부활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또 청일전쟁 마지막 3과입니다. 일본이 승리한 원인은 무엇인가? 오늘 그 첫 번째 강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오늘의 뉴스를 같이 쭉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해 주시죠. 8월 12일 수요일 오늘의 뉴스입니다. 중국이 이틀 연속 위안화 가치를 대폭 인하하고 있습니다. 중국인민은행은 오늘 달러당 위안화 환율을 6.3306위안으로 고시했는데 이는 어제 11일 고시 환율인 6.2298위안보다 1.62% 하락한 수치입니다. 연이은 위안화 평가 절하 조치는 중국의 경기 침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수출 기업의 채산성 악화를 막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한편 원달러 환율은 중국의 추가 위안화 평가 절하 충격에 이틀째 급등했습니다. 오늘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11.7원 오른 1190.8원에 마감했습니다. 이는 2011년 10월 4일 1194원을 기록한 이후 3년 10개월 만에 최고치입니다. 네. 19대 국회에서 법안 발의 건수가 크게 늘어난 것도 문제지만 국회의원 간 법안 베끼기 등 표절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민단체 바른사회 시민회의가 오늘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19대 국회에서 처리된 의원 발의 법안 3,931건 가운데 2,792건인 71%가 대한반영 폐기법안, 즉 표절 의혹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한반영 폐기법안은 여러 개의 유사 중복법안을 하나로 통합해 대안을 만들어 처리하고 폐기하는 것을 뜻합니다.
19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 건수는 15,592건으로 이미 18대 국회 총 발의 건수 13,913건을 넘어섰습니다. 이는 국회의원들이 의정평가 실적을 쌓기 위해 유사한 개정안을 경쟁적으로 발의하고 다른 의원이 제출한 재정법을 베끼는 사례까지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네, 이 세상에는 두 가지 인간이 있습니다. 하나는 법을 규정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다른 한 사람은 규정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길에 다닐 때도 딱 줄 맞춰서 가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고 그냥 설렁설렁 각자 알아서 다니면 되지 않느냐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조직적으로 이 국회라는 법을 만들기를 계속 강요하는 그런 분위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무더기 입법 사례가 나오고 도대체 내가 도장을 찍어주는 법안을 제출하려면 10명 이상의 다른 의원들의 이 동의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누가 한 사람이 법안을 만들어서 비서관들이 이제 들고 다른 이제 국회의원 회관을 돕니다. 의원회 회관 안에 돌면 이제 다 그냥 돌아오는 대로 사인을 해주는 거예요. 그 사인을 해주고 보면 나중에 내가 그 사인을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고 상임위원회에서 아니 이런 법이 말도 되는 법입니까? 하고 막 따지고 있는데 옆에 비서관이 와서 아이고 의원님 그거 우리도 사인해준 법안입니다. 이러면 멈칫 하고 이런 쇼를 하고 있는 게 지금 우리나라 국회의 실정입니다. 국회의원 여러분 법 함부로 만들지 마십시오. 법이라는 것은 누군가에게 특혜를 주거나 누군가의 재산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누군가의 행동을 규제하거나 누군가를 법에 따라서 5년 보낼 걸 8년 보내라고 주장하거나 되게 다른 사람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들이 대부분의 법입니다. 아니면 특권을 창출하거나 뭐 예를 들어서 이희호법 이런 것들이 그런 거죠. 그 대통령 영부인에게 그래 저 끊임없는 특혜를 만들어내라고 주장하거나 뭐 이런 것들이 아문법 이런 것도 마찬가지죠. 그 법이란 것은 원래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법 만들기를 정말 무섭게 생각하고 법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쉽게 아무렇게나 법 만들어서 안 된다는 사실을 국회의원 여러분들이 좀 꼭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지금 국회 사무처도 그렇고 경실련 같은 이런 교수단체들은 법 많이 만드는 또 국회의원을 상을 줘요. 나 정말 참 괴롭습니다. 바보짓 많이 하는 국회의원한테 상 주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법을 많이 만드는 게 아닌데 옛날에 공약 3장 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8조 건법. 물론 현대 세계가 복잡하니까 법률 8개로는 턱도 없겠습니다만 법을 너무 많이 만든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내년부터 국민연금 자산운용평가가 국내 중소형 연기금이 아닌 글로벌 5대 연기금과 비교해 이뤄집니다. 정부는 오늘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재정전략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국민연금 자산운용평가제도 개선 방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선 방안은 국민연금을 다른 중소형 기금과 같은 기준으로 평가하는 현행 방식이 국민연금의 현실과 발전 방향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마련됐습니다. 국민연금과 새롭게 비교하는 글로벌 연기금은 미국, 일본, 캐나다, 네덜란드, 노르웨이 등 글로벌 5대 연기금입니다. 네, 이건 제가 잠깐 설명을 해드려야 되겠는데 이렇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연금 가지고 수익률이 낮다고 주장하면서 연금을 공격하고 수익률이 낮으므로 외국에서 활동하는 노련한 펀드 매니저들을 돈을 왕창 주고 연금공사로 독립시킨 다음에 돈을 왕창 주고 그 연금공사에 펀드 매니저들을 돈을 왕창 주고 유치를 하고 그러면 그 세계적으로 잘 나가는 펀드 매니저들이 예를 들어서 연봉을 뭐 50억, 100억씩 받으면서 국민연금 수익률을 올릴 거 아니냐. 그럼 수익률이 올라가면 올라간 만큼 연금 고갈 시기도 늦춰지고 그래서 수익률을 올리도록 뒤에서 채찍질을 하자. 그렇게 하자면 외국의 유명한 연기금하고 수익률 평가하는 방법을 통일시켜서 외국의 연기금들을 평가하는 그런 자태로 우리 국민연금도 평가하자는 이런 바보 같은 아이디어입니다. 왜 제가 바보 같은 아이디어라고 하느냐면요. 공사를 만들어서 외국의 유명한 펀드 매니저 모셔와봤자 제도적으로 백업이 안 됩니다. 기본적으로. 예를 들어서 골드만삭스의 어떤 펀드 매니저가 잘한다. 그 잘할 수 있는 이유는 골드만삭스의 전 세계적인 네트워크가 가지고 있는 정보가 조직의 정보가 되어서 어떤 펀드 매니저가 가용자원한 정보량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근데 그 자를 하나만 뽑아가지고 국민연금에 갖다 놓으면 그 순간에 바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조직적인 백업이 골드만삭스 전부를 가지고 오지 않는 동안에는 조직적으로 백업이 잘 안 됩니다. 두 번째는
예를 들어서 미국의 캘퍼스나 이런 연금이 있다 하더라도 그 연금은 미국 증권시장 전체로 놓고 볼 때는 아주 작습니다. 그 연금 자체는 크지만 미국 시장 전체의 사이즈로 보면 아주 작기 때문에 이 연금은 그 시장의 프라이스 테이크입니다. 말하자면 주가가 결정이 돼 자기가 주식을 산다고 해서 그 주가가 올라가거나 자기가 판다고 주가가 빠지지 않습니다. 시장 가격은 프라이스는 주어진 가격이 되는 겁니다. 자기가 어떤 행동을 한다고 해서 그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국민연금은요. 시장은 아주 조그만 연못인데 그게 지금 국민연금이라는 거대한 고래가 하나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국민연금은 잘게 찢어야 된다고 늘 주장하는데 거대한 고래가 단일 투자 운용 주체로 들어앉아 있다 보니까 국민연금이 주식을 파거나 팔면 주가가 올라가고 국민연금이 주식을 사면 주가가 올라가고 주식을 팔면 바로 주가가 떨어진다. 그러니까 국민연금의 이 가격 결정력이 너무 높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오히려 시장 수익률을 추정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런 구조는 그대로 놔두고 무슨 외국처럼 평가 기준만 만들어서 채찍질만 하면 수익률이 올라간다고 우리 최경환 장관은 그렇게 생각하는지 글쎄요. 미국에서 경제학 박사까지 한 분이 뭐를 공부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참 걱정이 돼요. 다음 뉴스입니다. 7월 취업자 수가 증가했지만 청년 체감 실업률은 11.3%를 기록했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7월 고용 동향을 보면 취업자 수는 2,630만 5천 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32만 6천 명 증가했습니다. 연령별로는 5, 60대 장년층이 35.3만 명을 기록하며 늘어난 취업자의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직업별로는 청년층이 선호하는 관리자 등의 업종은 4천 명이 줄어든 반면 기계 조작 등 단순 노무 종사자는 34만 4천 명 늘었습니다. 이는 취업시장에 새로 뛰어든 50대 이상 상당수가 단순 노무직에 종사하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한편 실업률은 전년 동월 대비 0.3%포인트 상승하며 3.7%를 기록했고 청년 실업률은 9.4%로 0.5%포인트 늘었습니다. 취업준비자와 입사시험 준비생 등을 포함한 체감 실업률은 11.3%로 나타났습니다. 국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연봉 격차가 2,453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업 분석업체인 CXO 연구소가 오늘 국내 2,000대 기업 연간 보수를 비교한 결과 매출 1조 원 이상 대기업의 평균 연봉은 6,419만 원으로 나타났고 매출 1,000억 원 미만 중소기업의 평균 연봉은 3,966만 원으로 조사됐습니다. 직원 1인당 평균 보수가 가장 높은 곳은 동아 소시오그룹 계열사 중 한 곳인 코스닥 기업 메지온으로 직원 평균 연봉이 1억 2,190만 원으로 확인됐습니다. 네, 일부 뉴스는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지금 고민 중에 하나가 우리 김 PD가 백방으로 알아보려고 노력은 합니다만 7시 10분부터 20분 사이에 오늘도 아마 찌직하면서 소리가 깨진 것 같은데요. 한 1분 가까이 그 소리가 깨지는 현상이 계속 나타나는 겁니다. 다시 보기에서는 그런 소리가 안 나는데 생방 중일 때 그런 소리가 들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중에 이 정기적 음향에 대해 좀 잘 아시는 분이 있어서 그 원인을 좀 아시면 저희들에게 좀 가르쳐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계도 바꾸고 여러 가지를 해봐도 잘 안 되어서 저희들이 이게 스튜디오가 이제 신문사 빌딩 아래에 있으니까 혹시 윤전기가 돌아갈 때 무슨 그런 전자적 간섭이 있나 아니면 지하철 2호선이 멀지 않으니까 지하철이 갈 때 그런 소리가 나나 하고 여러 가지로 연구를 해보는데요. 그런 원인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인을 못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께서 말하자면 짐작하실 만한 근거가 있으시면 저희들에게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광고 하나 듣도록 하겠습니다. 스파클링 하면 생기 있어지고 맛있어지고 건강해지고 행복해집니다. 당신의 생활에 스파클링이 필요한 순간 정수 얼음은 물론 다양한 농도의 스파클링을 바로 삼성 지펠 푸드쇼 케이스로 새로운 냉장고 생활이 시작됩니다.